제어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도끼로 쳐 죽인 노파와 그의 동생에 대한 살인죄를 살인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치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던 심판자이며 위대한 인물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저지른 자기의 행동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 행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는 모든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같은 사람의 생각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할 뿐이었다. 그러한 그를 구한 사람은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심판자이며 다른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진 예리한 법집행자인 포르피리라는 판사를 만나면서 그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이 잘못된 건 제의가 된다는 것 자백을 받아내고 이 한심한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인으로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형의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라스콜리니코프가 8년형의 징역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떠날 때 소냐는 미련없이 사랑하는 청년을 따라 나선다. 칼바람에 추위에도 안 할 것 없이 소냐는 그 청년을 위로하고 그의 곁에서 견뎌낸다. 감옥 생활에 지쳐 라스콜리니코프가 병석에서 누워있을 때 소냐는 그래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이라는 도구로 그를 새로운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죄질은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리대가법자로 생계 유지를 하던 노파의 그 여동생까지 살해한 범죄가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자이며 자기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진 그가 자기같이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노파를 죽인 것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곤 그를 소냐가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소설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침내 소냐라는 순수한 여인을 통해서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노파를 죽이기까지 했는지 후회하고 소냐를 통해서 그에게 그제서야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이 제어벌이라는 소설의 큰 줄거리다. 시청자 여러분, 제어벌이라는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은 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어벌은 러시아의 대문호 표드르 도스토옙스키의 명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출신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한 청년이 악랄하게 소문난 전당포 알로니아라는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 라자 베티라라는 두 사람을 도끼로 살해하고 그 살인죄를 자신의 엉뚱한 생각에 맞춰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려고 한다는 내용이죠. 제어벌의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인범이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설의 내용을 살인범이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다는 단 한 줄로 요약하고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버릴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소설 속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 얘기 말고도 소설 속에 나오는 각자의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여 주인공과의 내적 갈등을 집요하게 파헤친 이 작품이야말로 다양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 상황과 어찌도 그렇게 닮았는지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이었죠. 소설이라 하면 요사이 정치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소설 쓰시네라고 하면서 빈정대는 말을 흔히 쓰지만은 그야말로 소설은 작가가 만들어낸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허구의 세계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사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TV의 역사 드라마를 보려면 TV 속의 역사 드라마에는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꾸준히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역사소설만 해도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많은 소설가들이 그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 그 작가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 기왕에 제어벌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한 번씩은 보아왔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죄와 벌이라는 책을 받아들면 망설이는 것이 러시아의 이름을 가진 작가 도스토옙스키와 주인공 라스콜니코프 라는 이름에 우리가 요사이 뉴스 시간에 접하는 무슨 코프니 스키니 하는 귀에 낯설지 않은 그 긴 이름에 선뜻 책을 읽어볼 염두가 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하도 유명한 책이니 한번 읽기 시작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자칭 이상주의자 가난한 대학생의 소설 속에서 또 다른 인물 스보드리가 일리가라는 인물의 살인죄는 같은 살인죄이면서도 돈을 위해서라면 위장 결혼도 서슴지 않았던 그 긴 이름의 또 다른 주인공은 라스콜니코프의 여동생 뚜냐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다가 거절당하자 자기를 돈으로 옥죄이던 돈 많은 과부였던 부인을 죽이고 뚜냐라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자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큰 충격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는 장면은 둘 다 모두 사람을 죽인 죄인들이지만 한 사람은 시베리아 유행에서 소냐의 극진한 배려로 다시 재생을 하지만은 또 한 사람의 죄인은 자살로서 마지막 갱생의 길을 놓치고 마는 것으로서 끝을 냅니다. 돈이 되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소설을 처음 읽을 때는 얼마나 있다가 도중에 손을 놓게 되는 소설이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에 잘 읽지도 않지만은 그 긴 이름이 자주 나오고 누구인지 모르는 작품 속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대수록 빼고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60년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가난한 법과대 학생 라스콜니코프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가를 처음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악랄하게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전당포 노파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처럼 학비며 당장 식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살게 되는 세상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노파를 없애게 버려야 한다고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악랄한 노파를 죽여야만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무렵 전당포 노인이 일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손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청년은 노파를 죽이다가 당초 계획대로 없던 노파의 여동생까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여자까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이 청년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훌륭한 일을 한 뛰어난 인물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한편 고민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다음날 그는 경찰서에서 호출 명령이 떨어지기입니다. 이 청년은 가슴이 덜컹했지만은 호출장에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방에 사골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고발장을 당했다는 내용이기는 해서 안도는 합니다. 경찰서에 출두한 그는 경찰서 내에서 어젯밤 노파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졸도에 쓰러지고
이 행동 수상이 본 경찰관들도 그를 의심하게 되기는 합니다. 밀린 방세 문제가 법정에선 그 청년은 경찰 측에 의심하는 이 청년 태도에 제보를 받은 판사 포르피리가 그 청년의 행동 수상이 생각하고 경찰로부터 청년의 집 수색까지 해서 얻은 일기장을 보고 노파의 살인범을 확신하기는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라스콜니코프라는 청년의 심정을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리엔 판사 포르피리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 청년을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지만 물증을 잡아내지는 못해서 일단 보류를 합니다. 이때 이 청년에게 소녀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연은 퇴직한 공직자라는 한 나이 먹은 술주정뱅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술독에 빠져버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만취한 마르텔라 토프라라는 술주정뱅이가 거리에서 만취되어 쓰러져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본 그는 그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게까지 됩니다. 결국은 주정뱅이가 죽게 되자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은 주정뱅이의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딸과 함께 장사를 치러주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준 이 청년과 이를 계기로 소녀라는 이 딸과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불행한 가정의 생활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요새 장녀라고 부르는 거리의 여자가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자주 만나는 연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비록 거리의 여자가 되었던 소녀였지만 이 청년은 소녀라는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이 청년은 살인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그동안 해보고 있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잘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그는 술정뱅이 아버지와 가족들 때문에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이 소녀라는 여인과 살인을 한 행위를 하고도 마치 자기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얼마나 바라보다가 소녀의 순수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거리의 여자지만 그는 소녀가 그렇게 깊은 신앙심을 갖고 그 어려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신문에 떠들고 있는 그 노파와 그 여동생 사건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소냐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살인죄는 나쁜 짓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속죄와 동시에 경찰에 자수하라고 권합니다. 이 와중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여동생 뚜냐가 어떤 돈 많은 집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주인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그 집을 나왔는데 살 길이 없어서 어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읽어보고 청년은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상대가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동생 소냐는 오빠의 학비와 가난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자 그 라스코르니코프라는 청년은 자기의 여동생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거리 연인으로 나선다는 소냐와 뭐가 다르냐 하면서 여동생 뚜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파혼이 되고 그런데 이상한 인연이 또 벌어지게 되죠. 하필이면 소냐와 라스코르니코프 청년 간에 자기의 살인죄를 고백하는 장소 옆방에서 살인죄라는 것을 엿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으니 바로 그 인물은 자기 동생 소냐를 성폭행하려 했던 인물이었죠. 그는 그 사건을 미끼로 뚜냐를 욕하다 가려고 했지만은 뚜냐는 그 더러운 인간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교사와 남자 주인도 돈도 협박도 안 통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갖고 그 가정교사 집 주인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한편 앞서 노파 살인 사건을 다루던 포르필이라는 판사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물증을 잡을 수 없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판사는 판사 포르니프라는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 청년에게 자네가 자수한다면 자네가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일 뿐이니 라고 하면은 그렇게 답변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설득을 합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 청년은 소냐에게 찾아가 판사의 제의를 설명을 하자 소냐는 자수를 그 자리에서 권합니다. 판사 포르피의 도움으로 자수한 점을 감안 법원은 살인죄라는 무거운 죄에 비해서 가벼운 8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받게 됩니다. 소냐도 가정 형편이 좀 형편이 그런지라 라스콜리니코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시베리아 유행길에 같이 오릅니다. 그녀는 성심으로 옥살이를 수발을 합니다. 하지만 소냐의 설득으로 유형을 떠났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아직까지도 자신은 그런 악덕 노파를 죽인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 멋대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 없다는 망상 때문이었죠. 그런 그를 이 소냐는 기독교의 자비정신으로 정성스럽고 사랑으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설득을 합니다. 결국 소냐의 정성과 그녀가 믿는 기독교 정신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씩 변해가고 그의 망상은 양심으로 변해서 그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죄어벌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잘못된 설명이 좀 보이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벌이라는 게 자체가 어려운 얘기거리인지라 그래도 얘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죄어벌을 한번 나름대로 살펴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죄어벌이 어떤 것이었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기는 한 것입니다. 가정교사의 주인 스부디리 노프라는 두냐를 성희롱죄, 벌은 자살죄로 끝났고 또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노파의 살인죄는 감옥행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소냐의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죄로 결국 사고 사망의 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 하나로 끝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안에 율법학자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2차례나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썼을까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쓰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 하고 말씀했다고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